제목에서 예고하듯이 이 영상은 유영철의 사례를 다루기 전에 제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제가 해석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범죄자를 일단 소개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제작될 영상에서는 유영철과 월간조선 이은영 기자가 2000년대 초반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의 모음집 살인 중독에 나온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설명해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일단 범죄학과, 우리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병리적으로 규정짓는지, 그리고 이 사회적 시선이 정과자 혹은 범죄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다루어 보며 이론적 시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이분법적입니다. 범죄자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이거나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시선은 단지 대중의 직관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와 과학적 권위의 결합 속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범죄학과 심리학은 특정한 통계와 패턴을 통해 예비 범죄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신의학은 인간의 행동을 정상과 비정상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합니다. 이 모든 지식의 토대 위에서 범죄자는 진단되고 분류되며 예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고립되고 그가 가진 고통이나 언어는 오히려 그 병적 정체성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개인의 혐오 감정을 넘어선 체계적 작동의 특성을 지닙니다. 우생학적 사고는 여전히 근대적 법의 기저에 잔존하며 사회는 특정한 특성, 예를 들어 충동성, 공감 능력, 결여, 가정 환경의 불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잠재적 범죄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류는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며 공리주의적 질서는 이들의 격리나 배제를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범죄자의 말과 욕망, 고통과 맥락은 완전히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오직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범죄를 단지 병리나 악의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언어적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범죄는 설명되지 않은 금지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그 행위 자체가 사회의 상징 질서가 실패한 자리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범죄는 단지 어떤 규범을 어겼다는 사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주체에게 말해지지 않았고 또한 이해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징후이자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상징 체계와 금지의 논리가 어디서 파열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락강이 1950년에 발표한 논문 범죄학에서의 정신분석의 기능에 관한 이론적 입문을 해설하며 기존 범죄학의 병리화된 시선과 그에 맞서는 정신분석의 개입 방식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후 시리즈에서 다루게 될 유영철의 편지는 단순한 괴물의 고백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가 듣고자 하지 않았던 언어, 이해하지 못한 구조의 잔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의 언어를 듣고 있는지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자아와 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법과 도덕이 침묵하는 순간 주체는 자기 내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초자아는 단지 도덕적 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체에게 끄덕 더 해야 한다, 더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잔혹한 윤리의 명령자이자 공백의 음성입니다. 이 초자아의 음성은 명확한 규칙을 주지 않으며 그렇기에 주체는 그 명령을 영원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오해의 반복, 그 해석의 불가능성, 그것이 주체로 하여금 하나의 행위로 귀결되도록 만듭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창작으로, 신앙으로 혹은 자기 파괴로 선택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범죄로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이유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현대 실정법은 겉보기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죄는 행위에 기반하고 책임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주체를 구성합니다. 즉, 단순히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하며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구조를 강요합니다. 현대 실정법 체계는 겉보기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체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전제로 삼으며 모든 범죄는 행위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간주합니다. 법은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실상 단순히 외적 행위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주체의 내면에 개입하고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주체가 자신을 설명하도록 강요합니다. 즉, 실정법은 단순히 주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동의하도록 만듭니다. 그 동의는 단지 입 밖으로 내뱉는 자백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은 그 자백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그 진정성은 또한 의식적 반성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법은 단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주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단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해야 하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뿐만 아니라 감정, 배경, 과거의 상처, 나아가 무의식적인 반복까지 설명의 대상으로 소환됩니다. 실정법은 범죄를 단지 사회 질서에 대한 침해로 보지 않고 행위자의 내면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단지 잘못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잘못의 기원을 소급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는 법이 더 이상 단순한 외적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고 초자적 위치에서 주체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는 점점 더 자신의 죄를 납득하고 내면화하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는 법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고 있었다는 구조 속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주체는 법의 형식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체는 법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되고 말함으로써도 죄가 됩니다. 실정법은 범죄자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선택도 본질적으로는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법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로 주체를 몰아갑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범죄자는 이중의 폭력에 노출됩니다. 그는 범죄로 인해 법의 제재를 받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무의식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근본적인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법의 위반이었다는 감각 속에서 단순히 벌을 받는 것 이상의 윤리적 신문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책임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법의 대상이면서도 법의 주체여야 하고 법을 위반한 동시에 법에 동의하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이중의 요구 속에서 주체는 끊임없이 자기 혐오와 죄책감, 자백 사이를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신분석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법은 외적인 규범인 척하지만 실상은 주체의 무의식적인 충동에까지 침투해 모든 말을 이미 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체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설명되지 않지만 그 말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반복이 그의 책임이라는 식의 논리로 법은 주체를 신문합니다. 락강은 범죄학에서의 정신분석적 기능에 관한 이론적 입문 이라는 1950년대 논문에서 바로 이러한 법과 주체의 내적 긴장을 정면으로 다루며 범죄란 사회적 위반이기 이전에 상징의 구조가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은 금지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금지의 기표 자체가 사라지면 주체는 더 이상 무엇이 법은 금지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금지의 기표 자체가 사라진다면 주체는 더 이상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금지의 세계가 열리고 초자아는 그 공백을 파고들며 주체를 압도합니다. 범죄는 그렇게 법과 욕망이 충돌하는 틈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사건임과 동시에 실정법의 도의적 근거가 약해지는 현 시대에는 겨우 그 형상만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범죄자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범죄자는 우리가 무시해온 상징 질서의 실패를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법이 금지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 논리 구조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그 예외는 결국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락강은 바로 그 자리에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범죄자를 병적인 존재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사회 전체가 억압해온 구조를 역으로 비추어 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심리학은 범죄자를 이상성격,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틀로 해석하며 통계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를 분류합니다. 그 분류는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를 특정 범주에 가두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진단명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범죄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정서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징후가 됩니다.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 즉 무의식의 구조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형식입니다. 범죄자 역시 그 재현의 틀 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체로 나타납니다. 그는 단지 피해자만을 향해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투명한 타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아버지의 법으로 상징되거나 욕망의 대타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초자아적 명령으로 귀결되죠. 예를 들어 어떤 연쇄살인범이 범죄 직후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자백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범죄학은 그 자백의 진위 여부 혹은 범인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경우 그가 왜 자백 항상 같은 방식으로 쓰는지를 주목합니다. 그 형식, 반복되는 단어, 표현 방식 안에서 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구조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백은 법적 기능을 넘어서 증언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법이 감당할 수 없는 기표의 과잉이기 때문에 결코 법정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범죄자를 변호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은 어떤 윤리적 감상주의에도 기댈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은 범죄자를 감싸지 않고 동시에 그를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주체가 놓인 언어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정직하거나 선하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분석의 대의적 명분이기 때문이죠. 정신분석은 이 모든 반복을 무가치한 잡음이 아니라 구조적 진실의 한 형식으로 봅니다. 범죄자의 말은 단지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나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락강은 이것을 실제의 귀환이라고 불렀겠죠. 실제란 우리가 감당하거나 명명할 수 없는 것, 언어가 미처 포획하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 실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라보의 지적이 지적했듯이 락강의 실제란 순전히 형식적 범주로서 이론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반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해지지 못한 말을 말하고자 하는 실패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락강의 입장에서 이 실패는 간과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안에서 어떤 주체의 윤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자는 더 이상 비정상도, 교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사회의 가장자리에 놓인 자로서 사회가 말하지 못한 것, 듣지 않으려는 것을 증언하려는 자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증언은 항상 완성되지도 않고 반복 속에서 파열됩니다. 그러나 그 파열음 자체가 어떤 진실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며 구조적으로 귀환하고 있는 어떤 진실의 징후를 포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범죄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는 과연 후회하고 있는가? 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그러나 락강이라면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정신분석이 범죄자에게서 주목하는 것은 진심도 아니고 반성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보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증상을 감지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어떤 범주의 주체이건 반복이란 언어로 형상화되지 않았던 어떤 실제가 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언제나 실패한 형태로 파열된 언어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자를 낭만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복 속에 담긴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해질 수 없었던 것, 언어로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반복 속에 스며든 진실의 파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이해나 용서가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범죄자의 증언을 듣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시선이 극단에 달한 지점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정신분석적 실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